이혼 서류 마지막 장에 내 이름을 서명할 때 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김민지, 내가 박씨 집안에 시집가면서 얻은 이름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내 이름. 한 획 한 획이 마치 내 미래를 돌에 새기는 것 같았다.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은 내 펜이 긁히는 소리와 서울의 여름 더위를 이겨내려는 에어컨의 나지막한 소음 외에는 고요했다. 날카롭고 조롱하며 간신히 억누른 만족감으로 가득 찬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곧 내 전남편이 될 박준호는 그의 어머니 박미숙 여사 옆에 서 있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준 적 없는 여자였다. 준호의 여동생 은희가 이모에게 무언가 속삭이자 정적을 깨는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여기요. 나는 서류를 닦인 책상 위로 밀어 변호사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다 됐습니다. 마치 그게 신호라도 된 듯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한국 사회가 교양 있는 여성에게 기대하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예의 바른 웃음이 아니었다.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다분한 노골적이고 의기양양한 웃음이었다. 드디어 미숙이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값비싼 한복을 매만지며 말했다. 이제 내 아들이 제대로 된 아내를 맞을 수 있겠구나. 좋은 가문노이 유한이 된다는 게 뭔지 아는 애로 말이야. 5년간 그녀의 thinly veiled insults를 견뎌온 덕분에 내 얼굴은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엄격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외부인 취급을 받았던 모든 순간들이 이 명백한 붕괴의 순간으로 쌓여왔다. 준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실 몇 달 동안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맞춤 정장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었다. 마침내 실망스러운 아내를 떨쳐낸 황금 같은 아들이었다. 그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한 아내, 그의 어머니가 절대 잊게 두지 않았던 부산 사투리를 쓰는 아내, 그의 가족을 섬기기 위해 집에 머무는 대신 교사로 일했던 아내. 집 열쇠 필요할 텐데 은희가 눈웃음 없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더 이상 필요 없으실 테니. 나는 지갑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한 번도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그 한옥의 열쇠였다. 그 전통 한옥은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것이라고 그들은 수없이 내게 상기시켰다. 그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감사하고 겸손하며 무엇보다도 아이를 잘 낳아야 했다. 물론이죠. 나는 그녀의 살에 닿지 않게 손바닥 위로 열쇠를 떨어뜨리며 대답했다. 제 짐은 이미 다 쌌어요. 쌀짐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들의 이모가 킥킥거렸다. 올 때도 별로 가져온 게 없었잖니. 또 다른 가시 돋친 말. 내가 그들이 기대했던 예단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우리 부모님이 박씨 집안의 부와 지위에 걸맞지 않았다는 또 다른 지적이었다. 이 변호사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그는 우리의 만남 동안 이런 순간들, 박씨 가족의 무심한 잔인함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 가끔 그의 눈에서 동정심을 엿볼 수 있었지만 이내 직업적인 예의 뒤로 감춰졌다.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이혼은 오늘부로 확정됩니다. 미숙이 손뼉을 한 번 날카롭고 단호하게 쳤다. 잘 됐군요. 이제 이 불행했던 장을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일어서서 내 소박한 파란색 원피스를 매만졌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가 돌아서서 나가려 할 때 미숙의 목소리가 나를 멈춰 세웠다. 우리에게 고마워해야지, 민지야. 세상에서 내 위치를 가르쳐줬으니까. 어떤 교훈은 힘들지만 꼭 필요한 법이란다. 그냥 걸어나갈 수도 있었다.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 계획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왔던 부분이 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님. 나는 마지막으로 격식을 차린 호칭을 사용하며 말했다. 어머님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스쳐 지나갔을지 모를 우려를 떨쳐버렸다. 그녀의 세상에서 나는 패배했다. 망가졌다. 이제 내가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되 내 안에 자리 잡은 평온함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기 발밑에 땅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이혼 서류 위의 잉크는 한 챕터의 끝을 알렸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새로운 이야기의 첫 줄이었다. 그 사무실을 걸어 나오자 그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따라왔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연료가 되어주었다. 밖에는 서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멀리 한강이 반짝였다. 나는 배기가스와 가능성이 뒤섞인 도시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지갑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친구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끝났어? 응. 나는 답장을 보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나는 휴대폰을 다시 지갑에 넣고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압구정이요. 나는 말했다. 은행으로요? 택시가 도로변을 떠날 때 나는 박씨 가족이 나의 최종적인 패배라고 생각하며 축하하고 있을 그 사무실 건물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 내가 움직여온 일에 대한 조용한 확신으로 대체되었다. 몇 년 동안 나는 그들의 비난과 경멸의 바람에 갈대처럼 휘었다. 미숙의 친구들이 차가운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동안 차를 대접했다. 준호의 전 여자친구, 재벌 회장의 딸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는 은희의 말을 견뎌냈다. 준호가 우리의 결혼보다 가족의 인정을 선택하면서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을 감내했다. 하지만 갈대는 부러지지 않는다. 휘어지고 관찰하고 때가 되면 다시 곧게 선다. 택시는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지나 고층 아파트와 반짝이는 쇼핑지구를 통과했다. 나는 도시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준호에 대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부산에서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얼마나 모든 것이 달라 보였는지 생각했다. 나는 그의 가족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그의 약속을 믿었다. 그때 나는 얼마나 어렸던가, 얼마나 순진했던가.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이혼 서류는 내 끝이 아니었다. 나의 시작이었다. 택시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박씨 가족의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나를 내려주었다. 나는 다가올 일에 대비하며 걷는 그 몇 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동네는 서울의 끊임없는 현대화 속에서 세심하게 보존된 전통 한옥으로 유명했다. 관광객들은 종종 이 좁은 골목을 거닐며 곡선미가 있는 기와지붕과 나무대문의 사진을 찍었다. 오늘 한 무리의 미국인 방문객들이 특히 화려한 문간에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고 그 그림 같은 외관 뒤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박신의 한옥의 나무 대문 앞에 잠시 멈춰 서서 기운을 모았다. 짙은 색 나무에 새겨진 문양은 한때 내게 아름답게 보였다. 이제는 내가 살았던 화려한 세상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나는 대문을 밀고 작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물론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씨 가족은 연기를 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미숙은 감나무 아래 방석에 앉아 마치 여왕처럼 뜰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한복을 입고 있었다. 금색 자수가 놓인 짙은 붉은색, 그녀의 축하의 색이었다. 은희는 그녀 옆에 서 있었고 준호의 아버지 상민은 그녀의 오른쪽에 근엄하게 앉아 있었다. 다양한 이모, 삼촌, 사촌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반원을 이루고 있었고 모두 마치 축제에 온 것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탄가 며느리가 돌아왔구나, 미숙의. 목소리는 담벼락 너머 이웃에게 들릴 정도로 컸다. 마지막으로 말이지.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격식을 유지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합의한 대로 제 개인 물건을 가지러 왔습니다. 물론이지. 미숙이 관대하게 손짓했다. 은희가 동행해서 내 것이 확실한 것만 가져가는지 확인할 거다. 그 말인즉슨 은희가 내가 가치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겠다는 뜻이었다. 마치 내가 그들의 소중한 가보나 조건부로 준 선물들을 탐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은희가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명품 드레스가 바스락거렸다. 이쪽이에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요. 우린 준호 오빠의 새로운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 가족 저녁 식사를 할 거니까. 나는 그녀를 따라 나무 복도를 지나 나와 준호의 것이었던 작은 방으로 향했다. 주방에서는 오랫동안 일해온 최 여사님이 잔치를 준비하며 고추장과 끓는 쇠고기 냄새가 풍겨왔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지만 내가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다. 이제 뭐 할지 궁금하네요. 은희가 우리가 침실에 도착했을 때 혼잣말처럼 말했다. 부산에 있는 부모님께 돌아가려나? 그분들께는 정말 창피한 일이겠네요. 30도 안 돼서 이혼한 외동딸이라니.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옷장에서 내 옷을 챙기는 데 집중했다. 아침에 두고 온 여행 가방에 각 아이템을 깔끔하게 접어넣었다. 준호 오빠는 다음 주에 서연 언니랑 저녁 약속이 있어요. 그녀는 매니큐어를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기억하죠? 오빠의 대학 시절 여자친구, 아버님이 삼성 부사장으로 막 승진하셨대요. 물론 서연을 기억했다. 그들이 항상 준호가 나 대신 결혼했으면 하고 바랐던 여자. 올바른 집안, 올바른 교육, 올바른 인맥을 가진 완벽한 한국 며느리. 나는 계속 짐을 쌌고 교재를 보관해둔 내 작은 책상으로 이동했다. 뭔지 알아요? 웃긴 거? 은희가 문틀에 기댔다. 언니가 정말로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요. 인맥도 제대로 된 예단도 없이 우리 가족에게 창피함만 안겨준 부산 출신 교사가 말이에요. 그때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정말로 그녀를 쳐다봤다. 명품 옷, 완벽한 화장, 그녀의 어머니를 닮은 잔인한 미소. 그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이 집에서의 생활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재밌다니 다행이네요. 나는 조용히 말하며 내 책들을 별도의 가방에 넣었다. 방 밖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대청마루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나무 기둥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준호의 사촌 태호가 농담을 하고 재성 삼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뒤따르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다들 언니에 대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봐야 하는데 은희가 비웃었다. 재성 삼촌이 방금 언니 짐 싸게 하기 전에 은수저 확인했냐고 물어보셨어요. 나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리고 몸을 바로 세웠다. 여기 볼 일은 끝났어요. 벌써요? 결혼 5년의 결과가 고작 그게 다예요? 그녀의 눈이 아기로 빛났다. 한심하네요. 나는 미끼를 물지 않고 여행 가방과 책가방을 들었다. 안내해주세요. 그녀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고 돌아서서 나를 다시 마당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대청마루를 지날 때 대화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더 큰 웃음으로 터져나왔다. 나는 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아 소주잔을 손에 들고 얼굴이 붉어진 모습을 흘끗 보았다. 내가 지나갈 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당에서 미숙은 이제 서 있었고 그녀의 마지막 연기를 펼칠 준비가 명확해 보였다. 벌써 끝났니?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나 보구나. 은희가 그녀 곁으로 돌아오자 그녀가 말했다. 어차피 이 집에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박씨 가문의 것이니 나는 여행 가방과 책가방을 내려놓았다. 제게 중요한 것은 다 챙겼습니다. 미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가기 전에 네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있다. 민지야. 네가 여기서 실패한 건 우리가 널 받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우리 중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가족들은 그들의 여장부의 독창을 뒷받침하는 합창처럼 동의하며 웅성거렸다. 제대로 된 며느리라면 우리 가문의 전통을 배우고 진정한 헌신으로 남편의 부모를 섬기는 데 전념했을 거다. 대신 너는 네 독립성, 네 교사 직업, 네 부산식 방식을 고집했지. 그녀는 부산을 마치 질병처럼 그녀의 소중한 서울 혈통을 오염시키는 무언가처럼 말했다. 나는 이런 설교를 수없이 들으며 억지로 뉘우치는 척 고개를 숙여왔다. 오늘은 아니었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님. 어머님.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씨 집안이 정확히 어떤 가문인지 잘 배웠습니다. 모여있던 친척들 사이에서 일제히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무도 미숙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특히 쫓겨나는 불명예스러운 며느리는 더욱더.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감히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제게서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요. 나는 이상한 가벼움을 느끼며 말을 끊었다. 이미 제 결혼, 여기서의 제자리, 제 인생의 5년을 가져가셨습니다. 뭘 더 하실 수 있겠어요? 내 무례함을 후회하게 될 거다. 그녀가 쉿쉿거렸다. 서울은 내 생각보다 좁아. 박씨 이름은 여기서 힘이 있지.
넌 이 일 후에 어떤 교직도 존중도 네 자리도 찾지 못할 거야. 나는 다시 가방을 들었다. 두고 보죠. 내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준호가 대청마루 문간에 나타나 멍한 눈으로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내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 그의 가족의 기대와 나 사이에 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의 흔적을 찾았다. 거기에는 알코올과 무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잘 가요, 준호 씨.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시선을 돌려 그의 가족의 인정이라는 안락함 속으로 돌아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나무 대문을 통과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다시는 듣지 않아도 될 노래의 마지막 음표처럼 들렸다. 밖에서는 오후에 햇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며 한옥 지붕들 사이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몇몇 이웃들이 밖에 나와 내 쪽을 훔쳐보면서 자기 집 앞을 쓰는 척하고 있었다. 북촌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졌다. 저녁이 되면 모두가 박씨 집안이 마침내 그들의 부적합한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하게 돌아. 그들이 모든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하게 돌아. 나는 또 다른 택시를 잡고 내 초라한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홍대요. 나는 대답했다. 대학교 근처요. 택시가 떠날 때 나는 그 집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 속에 새겨두었다. 마루의 나무 판자문이 너무 빨리 열었을 때 미다디 문이 내는 소리, 미숙이 그녀의 모든 소유물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청자 화병의 정확한 녹색빛. 나는 곧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될 그 집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할 것이다. 홍대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는 축복 같은 고요함으로 나를 맞이했다. 비판적인 시댁 식구도 없고 나의 모든 움직임을 미숙에게 보고하는 집안 하인도 없고 내가 결코 충족시킬 수 없었던 기대의 압박감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만의 네 개의 벽. 사실 서류상으로는 내 친구 수진의 것이었지만 지난 3개월 동안은 실질적으로 내 것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미니 냉장고로 가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첫 모금은 낮은 테이블 옆 바닥 쿠션에 주저앉을 때 목구멍으로 기분 좋게 타들어갔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로 휴대폰이 울렸다. 무사히 나왔어? 그들 뭐 의심하는 거 없어? 나는 미숙의 의기양양한 얼굴, 은희의 스묵한 자신감, 준호의 무관심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아니, 나는 답장을 보냈다. 축하하느라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수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버팀목이었다. 부산에서의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스스로 진실을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내 결혼 생활의 완벽한 외관을 꿰뚫어 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기술 회사에 취직해 나보다 2년 먼저 서울로 이사했고 내가 준호의 새 신부로 처음 도착했을 때 도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강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녀가 썼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대.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 나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고 알코올과는 상관없는 온기가 가슴에 퍼졌다. 강 변호사는 내가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상담해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다. 미숙이 그토록 경멸했지만 내게는 재정적인 생명줄이었던 교사 월급에서 모은 돈을 사용했다. 준호의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상속세를 피하려는 조급함 속에서 그는 집안의 집을 아들 대신 며느리인 미숙의 이름으로 해두었다. 한국 가정에서는 흔한 관행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만든 것이었다. 준호와 내가 결혼했을 때 미숙은 우리에게 일부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들의 가족 회계사가 제안한 세금 전략으로 그들의 자산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결혼이 실패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또는 내가 신중한 조사와 강 변호사와의 조용한 대화를 통해 이혼 절차가 자동으로 내 지분을 되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리라는 점이었다. 또는 한국의 재산법에 내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특정 조항이 있다는 것이었다. 몇 달 동안 나는 준호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묘한 움직임을 해왔다. 소액 이체, 신중한 서류 작업, 전략적 투자. 가족들은 나를 순진하고 순종적이며 그들의 복잡한 재정 협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보았다. 그 과소평가가 나의 가장 큰 이점이었다.
나는 소주를 다 마시고 옷장으로 가서 문을 열어 작은 금고를 드러냈다. 안에는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의 마지막 몇 달을 견딜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있었다. 모든 거래, 모든 법적 서류, 내 계획의 모든 단계에 대한 문서. 나는 마지막 이혼 서류를 그 더미에 추가하고 금고를 다시 닫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구청에서 일하는 내 사촌 현우였다. 민지야, 다 됐어. 내가 받자마자 그가 말했다. 최종 서류 작업이 오늘 오후에 처리됐어. 재산 이전이 완료됐어. 나는 눈을 감고 그 소식이 나를 휩쓸게 두었다. 문제는 없었고? 전혀? 박씨 집안이 이 일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 등기는 공식적으로 내 이름으로 기록됐어. 우리가 계산한 대로 지분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건 여전히 준호 씨에게 직접 속해 있어. 그 부분은 할아버지로부터 별도로 상속받은 거라 이혼으로 건드릴 수 없었어. 하지만 상관없어. 네가 지배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 창가로 갔다. 밖에서는 홍대 거리가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로 활기를 띠며 이른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아래 카페에서 음악이 흘러나와 교통소음과 대화 소리와 섞였다. 이 동네는 북촌에 세심하게 보존된 전통주의와 얼마나 다른가. 여기서는 오래된 한국과 새로운 한국이 거리예술, 퓨전 레스토랑, 작은 독립상점들의 활기찬 혼돈 속에서 충돌했다. 나는 이 위치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박씨 집안이 그들의 위엄과 가문의 이름에 못 미친다고 여기며 절대 자발적으로 방문하지 않을 곳.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부산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딸, 잘 지내니? 밥은 먹었고? 전형적인 한국 엄마의 인사는 그날 처음으로 내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다. 부모님은 내가 이혼 소식을 전했을 때 큰 충격을 받으셨다. 미숙이 예상했던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서울에서 혼자 맞서야 할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엄마. 나는 답장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나는 부모님께 내가 하는 일의 전모를 말씀드리지 않았다. 그분들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소박한 분들이었다. 법적 복잡성 혹은 내 복수의 냉혹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다. 그분들은 나를 친절하고 용서하며 남을 부러뜨리기보다는 휘어지도록 키우셨다. 하지만 그분들은 박씨 집에서 5년을 살지 않으셨다. 내가 마루를 닦은 후 미숙이 바닥을 검사하며 항상 내가 놓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을 보지 못하셨다. 내가 영어로 말할 때 내 지방, 억양에 대한 은희의 말을 듣지 못하셨다. 준호가 아내의 행복보다 가족의 인정을 선택하면서 점차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셨다. 휴대폰이 또 다른 메시지로 울렸다. 이번에는 강 변호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퇴거 통지서가 전자적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실물 사본은 내일 오후 2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나는 긴장감을 느꼈다. 이것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었다. 지금까지 내 행동은 보이지 않는 준비 단계였다. 내일 박씨 가족은 내가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내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준호와 그의 가족에게 숨겨온 또 다른 비밀. 그들이 내가 교사 월급을 집안 살림에 보태기 위해 듀티얼리 넘긴다고 믿는 동안 나는 실제로 그 대부분을 그들이 전혀 모르는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나는 검소하게 살았고 공격적으로 저축했으며 수진의 지도 아래 작지만 전략적인 투자를 했다. 내 앞에 나타난 잔액은 박씨 집안 기준으로는 미미했지만 나에게는 자유를 의미했다. 이 아파트를 1년 동안 임대하고 새로운 교직을 찾을 때까지 나 자신을 부양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샤워를 하러 갔고 뜨거운 물이 하루를 씻어내게 두었다. 작은 욕실에 수증기가 가득 차면서 나는 내일이 가져올 일에 대해 생각했다. 박씨 가족은 퇴거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고 30일 이내에 재산을 비워야 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 미숙이 내게 군림했던, 그들이 그들의 지위와 유산을 정의한다고 믿었던 그 집은 법적으로 내 것이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은 싸울 것이다. 그들은 인맥을 동원하고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내가 한 일을 뒤집기 위해 모든 수단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서류가 철통 같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오만함 속에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세심하게 구성된 재정협정의 허점을 이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것을 이용하리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다.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하루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쳤다. 나는 계란을 넣은 라면으로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휴대폰으로 구인 목록을 스크롤하며 먹었다. 강남의 몇몇 사립학원에서 영어 교사를 찾고 있었다. 내 자격으로는 상황이 안정되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나는 준호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까? 그가 어머니에게 맞서고 누나의 가시 돋친 말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가족의 기대보다 우리의 결혼을 선택했을지도 모를 순간 아마도.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전에 지나갔고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그의 수동적인 수용의 세월 아래 묻혀버렸다. 나는 강 변호사와의 회의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알람을 오전 8시로 맞췄다. 내일은 내 새로운 삶의 진정한 시작이자 박씨, 가족의 심판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잠이 들 무렵 나는 복수가 아닌 정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체면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한국 사회에서 박씨 가족은 그들의 잔인함이 언젠가 그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전통, 가옥의 벽 뒤에서 나를 모욕했고 그 벽이 항상 그들을 결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깼고 스튜디오 아파트의 얇은 커튼 사이로 이미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순간 방향 감각을 잃고 준호를 찾으려 침대 건너편으로 손을 뻗었다가 기억해냈다. 어제는 나의 이혼이었고 오늘은 나의 심판의 날이었다.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나는 심플한 네이비색 정장으로 신중하게 옷을 입었다. 전문적이고 절제되었으며 미숙이 박씨 며느리에게 어울린다고 주장했던 화려한 의상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머리를 깔끔한 번으로 묶고 최소한의 화장을 했다. 오늘은 외모가 중요한 날이 아니었다. 힘에 관한 날이었다. 강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종로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세련된 유리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서류 포트폴리오를 팔에 끼고 10분 일찍 도착했다. 민지 씨, 비서가 나를 안내하자 강 변호사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나는 차를 받아들고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박씨 가족 변호사의 과시적인 형식주의와는 달리 강 변호사는 상쾌할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쪽으로 폴더를 밀며 말했다. 법원은 귀하의 소유권을 확인했습니다. 퇴거 통지서는 접수되었고 오늘 오후 정확히 2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윤 경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나는 폴더를 열어 안의 서류를 검토했다. 박미숙의 이름이 있던 자리에 내 이름 김민지가 나타났다. 30억 원이 넘는 가치의 부동산에 대한 70% 소유권. 그들은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내가 말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박씨 집안이 조용히 물러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재산 이전은 모든 적법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귀하의 부분 소유권은 결혼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설정되었고 이혼 합의에서는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 쪽의 결정적인 실수였죠. 만약 제가 상황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요? 그러려면 사기나 강압의 증거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것은 귀하의 영리한 재정 계획으로 보일 뿐입니다. 불법과는 거리가 멀죠.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게다가 그들은 이 일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박씨 같은 가문이 이혼한 며느리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잃는다면 그 소문이 그들의 소중한 사회적 지위를 파괴할 겁니다. 나는 긴장감을 느꼈다. 준호 씨의 30%는요? 그는 그 부분의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지배지분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는 귀하의 승인 없이는 팔 수도 없고 귀하의 허락 없이는 그곳에 살 수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모든 권력은 귀하가 쥐고 있습니다. 권력. 5년 동안 내게 거부되었던 것에 대한 참으로 간단한 단어. 강 변호사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마무리한 후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아직 오전 11시 30분밖에 되지 않았다. 퇴거 통지서가 전달되기까지는 몇 시간이나 남았다. 나는 기다릴 곳, 생각할 곳이 필요했다. 나는 창덕궁으로 발걸음을 옮겨 입장료를 내고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을 거닐었다. 미숙은 얼마나 여러 번 그녀의 가문이 왕실 혈통과 멀리나마 연결되어 있다고 자랑했던가? 얼마나 자주 그녀의 평민 배경이 그들의 빛나는 가계도에 합류할 자격이 없게 만든다고 암시했던가?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로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가 나한테 전화했어. 너 찾고 있어. 내 심장이 철렁했다. 뭐라고 말했어? 어제 이후로 너한테서 소식 못 들었다고 했지. 목소리가 이상했어. 화난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 보였어. 준호가 수진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박씨 집안은 그녀와의 내 우정을 결코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족은 부산에서 생선 시장을 운영했고 그들이 원하는 명망 있는 인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그녀가 내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말은 안 했어. 나는 문자로 답했다. 그냥 네가 이제 어디 머무는지 아냐고 물었어. 모른다고 했지. 민지야, 조심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궁궐 정원을 계속 걸었다. 준호의 혼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3시간도 차이 안 돼요. 윤 경관이 박씨 가족의 집에 퇴거 통지서를 가지고 도착할 것이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질 것이다. 오후 1시 30분에 나는 인사동 근처의 조용한 찻집을 찾아 녹차 한 주전자를 주문하고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나는 서울의 끝없는 사람들의 흐름을 볼 수 있었다. 정장 차림의 사업가들,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 교복 입은 학생들. 그들 중 누구도 서울의 가장 명망 있는 가문 중 하나에 곧 닥칠 작은 지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정확히 오후 2시 15분에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다 됐어. 그가 서론 없이 말했다. 윤 경관이 직접 통지서를 전달했어. 다들 거기 있었어. 대부분. 미숙 여사님, 상민 씨, 은희 씨, 이모 삼촌 몇 분. 준호 씨는 없었지만. 나는 찻잔을 더 꽉 쥐었다. 어떻게 반응했어? 네가 예상한 그대로지. 미숙 여사님은 처음엔 윤 경관을 무시하려 했어. 실수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고집하니까 통지서를 읽고 그가 잠시 멈췄다. 민지야, 그렇게 빨리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미숙의 완벽하게 차분했던 얼굴이 불신으로 구겨지고 그녀의 완벽한 화장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소리쳤대. 현우가 계속했다. 윤 경관이 재산이 합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이전되었다고 설명했어. 그녀는 사기라고 변호사들을 부르겠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은희 씨는 울고 있었고 상민 씨는 그냥 유령을 본 사람처럼 앉아 있었대. 그리고 이웃들은? 현우가 웃었다. 북촌이 어떤지 알잖아. 경찰차가 나타나니까 다들 마침 밖에 나와 있더래. 옆집 이 여사님은 화초에 물 주는 척하고 최 선생님은 갑자기 우편물을 확인해야겠다면서. 다 들었을 거야. 공개적인 망신, 미숙이 내게 수없이 안겨주었던 바로 그것. 그 생각은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만족감을 주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꼈다. 이제 어떻게 돼? 내가 물었다. 30일 안에 비워야 해. 거부하면 강제로 퇴거될 거야.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나를 결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아들이 저지른 불행한 실수 이상으로 보지 않았던 가족에게 바친 내 인생의 5년. 미묘한 잔인함과 노골적인 경멸의 5년. 그리고 이제 한나절 만에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열었다. 내가 한 짓 알아. 얘기 좀 해야겠어. 오후 5시에 남산타워에서 만나. 준호.
나는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어제 박 시집을 나온 후 번호를 바꿨고 수진, 부모님, 그리고 강 변호사에게만 알려주었다. 첫 번째 메시지 아래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다. 제발 민지야. 그냥 얘기 좀 하자. 그 제발이라는 단어가 나를 놀라게 했다. 결혼 5년 동안 준호가 내게 그 말을 한 횟수는 손에 꼽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번호를 차단하고 그의 메시지를 보지 못한 척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내 안의 한 부분, 한때 그를 사랑했고 우리가 함께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믿었던 부분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듣고 싶었다. 알았어. 나는 문자로 답했다. 5시에 나는 찻값을 내고 찻집을 나와 인사동의 좁은 거리를 방향 없이 걸었다. 미술관과 전통 공예품 가게들이 즐비했다. 시간은 동시에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 같았다. 어느새 오후 4시 30분이 되었고 나는 남산타워로 가는 택시를 잡고 있었다. 케이블카가 타워를 향해 올라갈 때 서울이 내 아래로 펼쳐졌다. 멀리 산까지 뻗어있는 건물의 바다. 한강은 은색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고 다리들이 그 폭을 가로질렀다. 저 광대한 도시 풍경 어딘가에 이제는 내 것이 된 박씨 가족의 집과 내가 방금 그들의 세계를 산산조각 낸 가족이 있었다. 나는 준호를 전망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 도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청바지와 심플한 버튼다운 셔츠를 입고 있었다.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거의 보지 못했던 캐주얼한 옷차림. 그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박씨 가문의 황금 같은 아들보다는 내가 몇 년 전 사랑에 빠졌던 대학생 같았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돌아섰고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피로감과 내가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지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바빴구나. 나는 준호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와 함께 난간에 서서 황혼이 서울에 내려앉기 시작하는 광활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대도시 저녁에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고 사무실 건물들은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별자리처럼 빛났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나는 마침내 물었다. 수진이가. 그가 인정했다. 나한테 주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설득했어. 나는 나중에 수진이와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뭘 원해요, 준호 씨? 그가 그때 완전히 나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어. 오늘 집에 와보니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시고 여동생은 히스테리를 부리고 아버지는 서울의 모든 변호사와 통화 중이시더군. 퇴거 통지서가 꽤 자명했을 텐데요. 어떻게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재산을 이전한 거지? 결혼할 때 세금 문제로 당신 가족이 우리에게 일부 소유권을 이전했었죠. 내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의 실수는 내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또는 이혼 과정에서 아무 의문 없이 모든 것을 다시 서명해 줄 거라고 가정한 거였어요. 준호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한때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제스처. 하지만 왜? 복수? 돈? 정의?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5년이었어요, 준호 씨. 5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소중한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어요. 나는 한 번도 뭘요? 당신 자신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그냥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렇게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당신은 절대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고 내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말만큼이나 잔인했어요. 그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고 그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결혼식 다음 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는 말을 이었다. 이제는 쏟아져 나오는 말들. 그녀는 내가 그 집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는 결코 진정한 박씨가 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나는 언제나 어떻게든 그녀의 아들을 속여 결혼한 부산 출신 여자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는데, 하지만 그러셨죠.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그렇게 느낀다는 걸 알면서도 나와 결혼했어요.
당신은 내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나를 그 집에 데려온 거예요. 전망대에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아래 도시의 먼 소음을 실어왔다. 몇몇 관광객들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일몰 풍경 사진을 찍었고 우리의 조용한 대치에는 무관심하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준호가 긴 침묵 끝에 물었다. 당신 가족은 30일 안에 그 집을 비워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당신이 이사 들어와? 그 집에서 혼자 살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기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너무 나쁜 기억이 많아서. 그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는 내가 그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당신 가족은 나를 모욕하고 버리고 아무런 레퍼커션스도 겪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틀렸어요. 준호는 잠시 조용했다. 어머니가 이전을 무효화하려고 하셔. 이미 법무부에 계신 민호 삼촌께 전화하셨어. 물론 그랬겠지. 박씨 집안은 어디에나 인맥이 있었고 그 영향력의 촉수는 서울 권력 구조의 모든 구석에 뻗어 있었다. 시도해 보시라고 하세요. 내가 말했다. 서류는 철통 같아요. 강 변호사님이 확실히 해두셨어요. 민지야. 준호가 망설였다.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알아. 특히 마지막에는. 하지만 이건 우리 집안의 집을 빼앗는 건 이건 좀 과한 것 같아. 과하다고요?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 어머니가 내가 만든 모든 음식을 검사하고 먹을 수 없다고 선언했을 때 과했나요? 당신 여동생이 친구들에게 내가 당신이 동정심에 결혼해준 자선 사례라고 말했을 때요? 어제 내가 우리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당신 가족 전체가 나를 비웃었을 때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웃었다고? 마치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재미있는 일인 것처럼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여자로서의 나의 실패. 그들은 내 굴욕을 축하했어요, 준호 씨. 그는 진심으로 충격받은 듯 보였고 순간 나는 그가 정말로 그의 가족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몰랐던 게 아닐까 궁금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그는 평생을 그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미안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널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 말은 5년이나 늦게 나왔다. 네, 그랬어야죠.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로 휴대폰이 울렸다. SOS, 미숙 여사님이 방금 내 아파트에 나타나서 너 찾고 있어. 엄청 화나셨어. 나는 그 메시지를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당신 어머니 일처리 빠르시네요. 그가 얼굴을 찡그렸다. 네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만한 모든 사람에게 전화하고 계셔. 이건 그냥 내를 찾아서 이성을 되찾게 만들면 고칠 수 있는 실수 같은 거라고 확신하고 계셔. 실수는 없었고 저는 완벽하게 이성적이에요.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대답했다. 수진이에게 경고하러 가봐야겠어요. 내가 돌아서서 떠나려 하자 준호가 내 팔을 잡았다. 기다려. 우리가 타협할 방법이 있을 거야. 내 가족을 파괴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는 그의 손을 쳐다보았고 그가 나를 놓아줄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당신 가족은 나를 파괴할 의향이 충분했어요, 준호 씨. 차이점은 나는 살아남았다는 거죠. 나는 그를 전망대에 서 있는 채로 두고 케이블카로 돌아갔다. 도시를 향해 내려가면서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괜찮아? 내가 그녀가 받자마자 물었다. 방금 가셨어, 수진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지야, 그렇게 화난 사람은 처음 봤어. 네가 어디 머무는지 말 안 하면 내 직장에서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어. 말했어? 물론 아니지. 하지만 지금 그분 위험해. 조심해야 해. 나는 그럴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케이블카가 아래 정류장에 도착하자 전화를 끊었다. 이제 완전히 밤이 되었고 서울의 넌 풍경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택시를 잡고 실제 내 아파트에서 몇 블록 떨어진 주소를 알려주었다. 미행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준호로부터 온 문자의 홍수 속에서 잠을 깼다. 아무래도 미숙은 밤새 그녀가 가진 모든 인맥에 전화하며 재산 이전을 뒤집을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 같다. 준호에 따르면
그녀는 오랜 집안 친구인 판사에게까지 연락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나는 커피를 만들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강 변호사로부터 박 씨 집안 변호사가 이미 그에게 연락하여 회의를 요구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강 변호사는 만나기로 동의했지만 법적으로 우리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또 다른 이메일이 내 눈길을 끌었다. 몇 주 전 강남의 한 국제학교에 제출했던 입사 지원서에 대한 회신이었다. 그들은 다음 날 면접을 보러 와달라고 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흥분을 느꼈다. 이 학교는 명성이 자자자했고 이전 직장보다 급여와 근무 조건이 더 좋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준호였다. 잠시 망설인 후 나는 받았다. 집으로 와야 해. 그가 서론 없이 말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지금 당신 가족 근처에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준호 씨. 민지야, 제발. 어머니가 언론에 가서 네가 나를 조종했고 우리 결혼 전체가 집안 재산을 훔치려는 계략이었다고 주장하겠다고 하셔. 지금 제정신이 아니셔. 그건 실수가 될 거예요. 내가 말했다. 대중의 망신은 나보다 박 씨 집안에 훨씬 더 심할 거예요. 부산에서 온 여교사가 재산을 얻기 위해 5년 안에 결혼을 꾸몄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나도 알아. 그가 좌절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성적인 말을 듣지 않으셔. 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히셨고 은희는 갈 곳이 없다고 계속 울고 온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나는 무언가 찌릿한 것을 느꼈다. 죄책감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불안감이었을 것이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준호 씨. 아니라고? 네가 이 상황을 만들었잖아. 나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당신 가족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예요. 그는 잠시 조용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 그 질문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내가 그들을 미워했나? 박 씨 집안은 5년 동안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내 젊음, 내 자신감, 내 정체성의 조각들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증오는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준호 씨.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고 내게 전화했던 모든 모르는 번호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다. 박 씨 집안에서 어떤 혼란이 펼쳐지든 나는 그것을 목격할 필요가 없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내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나는 국제학교 면접을 완벽하게 통과했고 다음 달부터 영문학을 가르치는 직책을 제안받았다. 나는 새로운 직장에서 더 가까운 마포의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원룸 아파트를 찾았고 수진과의 임대 계약이 끝나면 그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 씨 집안의 상황에 대한 소식은 현우와 다른 인맥을 통해 내게 전해졌다. 미숙은 실제로 이제 언론의 이야기를 가져가려 했지만 오히려 화려하게 역효과를 낳았다. 동정심을 얻기는커녕 부유한 가문이 이혼한 며느리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작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대부분의 댓글 작성자들은 엘리트 가문에 맞선 가난한 여교사인 내 편을 들었다. 너 뭔가 민중 영웅이 된 것 같아. 수진이 퇴거 통지서가 전달된 지 일주일 후 한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트위터에 너에 대한 밈이 돌아다녀. 며느리의 복수가 트렌드야. 나는 거의 소주의 사례가 될 뻔했다. 농담이지. 전혀. 사람들은 약자 이야기를 좋아하고 미숙 여사님이 너를 악당으로 그리려는 시도는 너를 더 동정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야. 심지어 드라마 제작자가 내 이야기의 판권을 사고 싶어 한다는 말도 있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이야. 수진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꼭 쥐었다. 결국 잠잠해질 거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네가 가족 계층과 사회적 기대에 무력감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거야. 우리 사이의 그릴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동안 나는 일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르게 풀려났는지 생각했다. 나는 정의, 어쩌면 복수를 추구했지만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박 씨, 집안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들은 거 있어? 내가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강남에 있는 친척집에 머물고 있대.
준호 씨 삼촌이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 하지만 교회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북촌만큼 명망 있는 곳은 전혀 아니지. 나는 미숙이 그녀가 사랑했던 한옥 대신 현대적인 교회, 주택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가 무기로 휘둘렀던 유산과 역사로부터 벗겨진 채. 은희가 그녀의 똑같이 특권층인 친구들을 만났던 트렌디한 강남 카페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습. 상민이 서울 중심부의 사무실로 걸어가는 대신 외곽에서 통근하는 모습. 그들의 자존심의 추락은 완벽했다. 그리고 왠지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럽기도 하고 덜 만족스럽기도 했다. 퇴거 통지서가 전달된 지 3주 후 나는 북촌의 박씨 가족집 밖에 서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좁은 골목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나무 대문과 기와지붕 뒤에서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강 변호사님이 준 열쇠로 정문을 열었다. 이혼 당일 은희에게 넘겨주었던 그 열쇠가 아니라 나의 종속이 아닌 소유권을 상징하는 새로운 열쇠였다. 마당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최 여사님도 집안 하인들을 지휘하는 미숙도 최근의 사교 드라마에 대해 불평하는 은희도 없었다. 오직 감나무 잎사귀가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뿐이었다. 나는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한때 미숙의 비판적인 시선 아래 닦았던 나무 마루 위로 올라섰다. 대청마루는 사람은 없었지만 여전히 가구로 가득 차 있었다. 박씨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골동품들. 강 변호사님에 따르면 그들은 이 갑오들을 옮기기 위해 협상 중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집에 부착되거나 30일 기간이 지난 후에 남겨진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것이었다. 나는 각 방을 천천히 걸으며 재고를 조사했다. 부엌에서는 접시들이 여전히 찬장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서재에서는 책장들이 여전히 가죽 장정의 책들과 가족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와 내 침실이었던 곳에서는 옷장들은 비어 있었고 모든 옷은 치워졌지만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는 남아 있었다. 이 복도를 불청객이 아닌 주인으로서 걷는 것은 이상했다. 한때 나의 감옥이었던 집이 이제는 나의 재산이 되었지만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 욕망을 느끼지 못했다. 이 구석구석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숨어 있었고 굴욕과 외로움의 메아리가 너무 많았다. 휴대폰이 울려 침묵을 깼다. 강 변호사님이었다. 민지 씨, 좋은 아침입니다.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와서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작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나무 마루 끝에 앉았다. 어떤 제안인가요? 한국문화유산재단에서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문화 유적지로 보존하기 위해 북촌의 전통 한옥을 매입해오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듣고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언론 보도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광범위했다. 그 이야기에는 한국인들이 드라마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가족 갈등, 재산 분쟁, 복수, 전통 대 현대. 나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그것이 추측과 관심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얼마를 제안하던가요? 내가 물었다. 강 변호사님이 내가 숨을 멈추게 하는 액수를 말했다. 이미 상당한 시장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다. 그들은 특히 그 집의 연대와 역사적 특징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가장 잘 보존된 조선시대 귀족 건축의 사례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나는 미숙이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조각된 대들보, 바닥 아래의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 세심하게 보존된 미다디 한지 문을 생각했다. 그녀가 나의 외부인 신분을 강조하고 내가 그런 역사와 전통 속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했던 특징들. 그들에게 팔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복원되고 유지되며 문화유산지로 대중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한국 가정생활에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는 거죠. 나는 그 아이러니에 부드럽게 웃었다. 미숙이 그토록 질투하며 지키고 자격이 없다고 여긴 사람들을 막았던 집이 전 세계의 관광객들에게 개방될 것이다. 박씨 집안의 사적인 영역이 공공재산이 될 것이다. 관심 있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회의를 잡아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집을 계속 둘러보다가 결국 미숙의 개인 응접실에 도착했다. 여기서 그녀는 그녀의 배타적인 친구들, 다른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의 여성들을 초대해 그들의 사회 계층 밖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며 비싼 차를 마셨다. 방에는 여전히 그녀의 청자 도자기 컬렉션이 있었다.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된 섬세한 녹색 작품들. 나는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가 이 소중한 것들, 이 지위의 상징들을 수집하게 둬라. 나는 내가 원했던 것을 가졌다. 정확히 복수는 아니지만 권력의 재균형, 불의의 시정. 내가 떠나려고 준비할 때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긴장하며 미숙이 나를 마주하기 위해 일찍 돌아왔는지 궁금했다. 대신 준호가 마당에 나타나 내가 마루에 있는 것을 보고는 멈춰섰다. 민지야. 그가 분명히 놀라며 말했다. 여기서 널 볼 줄은 몰랐어. 그냥 부동산 확인하러 왔어요. 나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대답했다. 여긴 왜 왔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들어 보였다. 내 개인 물건 몇 가지. 어머니가 전에 챙기라고 보내셨어. 그는 말을 흐리며 막연하게 집을 가리켰다. 최종 항복 전의 말인가요? 내가 그를 위해 말을 마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닿았다. 그런 셈이지.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잠시 서 있었고 우리의 공유된 역사와 씁쓸한 결말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다. 새로운 교직을 구했다고 들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강남국제학교에서. 나는 그가 안다는 사실에 놀랐다. 소문이 빠르네요. 은희 친구 아들이 거기 다녀 교직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봤대. 물론 서울은 거대한 도시였지만 사교계는 놀라울 정도로 좁았고 특히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다. 좋은 학교예요. 내가 말했다. 급여도 더 좋고 학문적 자유도 더 많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넌 항상 훌륭한 교사였어. 어머니는 네 직업이 단지 취미가 아니라는 걸 절대 이해하지 못하셨지. 너무 늦게 온 그 인정은 이제 별 의미가 없었다. 당신 어머니는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죠. 그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집에 관해서는 팔 거예요. 내가 말을 끊었다. 문화유산재단에 그들은 그걸 박물관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박물관? 어머니가 그 소식 들으시면 졸도하실 텐데. 적절해 보이지 않나요? 그녀가 사람들을 배제하는 데 사용했던 집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되니까요. 준호는 잠시 조용했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어떤 시적인 면이 있네.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지만 이제는 덜 긴장되고 더 사색적이었다. 나는 준호를 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정말로 보았다. 그는 왠지 더 작아 보였다. 황금 왕자보다는 그냥 한 남자 결함 있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더 용감했어야 했는데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내 가족에게, 너에게 몇 년 전에 어머니께 맞섰어야 했어. 네, 나는 동의했다. 그랬어야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미안해, 민지야. 집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널 그렇게 대하게 둔 것,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5년 전이었다면 그 말들은 내게 전부였을 것이다. 이제 그것들은 그냥 말이었고 너무 늦게 나왔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화제를 바꾸며 물었다. 다시 시작해야지 아마도. 아버지는 일찍 은퇴하실 거야. 이 모든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쳤어. 내가 회사에서 아버지 자리를 맡을 거야. 일단은 압구정에 아파트를 임대했어. 그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교직 말고는? 다음 달에 마포로 이사가요. 거기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이런 곳과는 다르지만 제 것이에요. 나는 우리 주위를 가리켰다. 유령도 없고 역사도 없고 벽에 새겨진 다른 사람의 기대도 없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강했어. 당신들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죠. 내가 정정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것을 받아들였다. 내 물건 챙겨서 가야겠어. 어머니가 곧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셔. 그러세요. 내가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서며 말했다. 나는 그가 집으로 들어가
한때 그의 아버지의 서재였던 곳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분 후 그는 책, 서예 도구, 그리고 오래된 대학 기념품으로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찬 상자를 들고 나왔다. 문간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괜찮을 거지, 민지야? 그 질문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가 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내가 말했다. 이미 괜찮아요. 준호가 떠난 후 나는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건물 자체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벽 안에서의 나였던 사람에게 충실한 며느리, 말없는 아내, 휘어졌지만 부러지기를 거부한 여자에게. 이틀 후 나는 한옥을 문화유산재단에 파는 서류에 서명했다. 돈은 내 계좌로 이체되었다. 단순한 재정적 안정을 넘어서 다시는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자유를 상징하는 금액이었다. 나는 그 일부를 부산에 있는 부모님의 식당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다른 일부는 마포의 새 아파트를 확보하는 데 썼으며 나머지는 수진의 도움을 받아 투자했다. 남은 금액은 서울에서 공부하는 지방 출신의 젊은 여성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한때 나처럼 고향을 넘어 더 큰 삶을 꿈꾸는 소녀들을 위해 이혼.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상쾌한 가을날 나는 구박시 가문집을 지나 걸었다. 복원 작업이 시작된 한쪽에는 비계가 덮여 있었다. 밖의 표지판은 전통 한국 가정집 박물관의 미래 개관을 알렸고 박씨 가문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게 생략된 건물의 간략한 역사가 적혀 있었다. 관광객들은 이미 밖에 모여 전통 건축물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군중 속에 섞여 많은 얼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젊은 가이드가 한옥 스타일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국 문화유산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이 특별한 집은 가이드가 말하고 있었다. 상류층 가정을 위한 조선시대 주거 건축의 정점을 대표합니다. 곧 방문객들은 옛 한국 귀족들이 어떻게 살고 일하고 사회 계층을 유지했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아이러니에 미소 짓고 계속 걸어갔다. 그 집과 그 역사를 뒤로 한 채. 나의 복수는 박씨 집안으로부터 집을 빼앗는 데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폄하하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의 이야기, 나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데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로 휴대폰이 울렸다. 4시에 커피? 홍대의 새로운 곳에서? 거기서 봐.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답장했다. 가을바람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나를 온전히 나 자신의 미래로 잔인함이나 복수심이 아닌 생존과 자기 되찾기의 조용한 승리 위에 세워진 미래로 이끌었다. 결국 그것이 가장 달콤한 승리였다.